작성 내용 보면 자본거래에서 체크해 봐야 될 게, 자, 우리가 일반전표에서 결의일 문제가 있죠. 결의일 문제에서는 이게 나와요. 결의일의 분계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오는 거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익준비금 혹은 감채적립금, 이런 식으로 분계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뭐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얘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는 게 결의일날 회계처리예요. 그럼 우리가 배당 실시할 때는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 나오고,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배당을 할 거고, 주식 배당을 할 때는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분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결의일날 회계처리인지 아니면 배당 실시하는 날의 회계처리인지, 그걸 우리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배당 실시할 때는 우리는 이 차변 계정 과목 생각이 안 나면 결의일날 며칠날 결의한 대로라고 적혀 있을 거니까, 그럼 결의일날 회계 처리했던 걸 확인하러 가보시면 돼요. 뭐 2월 뭐 며칠날 이런 식으로 며칠날 결의한 대로 배당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현금 배당은 지금 이거죠. 그럼 현금 배당은 여기 그대로 현금 배당으로 지워주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미지급 배당금의 성격이 얘는 부채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의 성격은 자본이에요. 자본 조정.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의 성격은 틀리죠.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실기 이야기고, 이론에서는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의 감소가 발생을 하고,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은 불변이에요. 왜냐면 차변 대변이 전부 다 자본이기 때문에 둘 다 불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배당금 수령할 때는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차변에 배당을 받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배당금 수익이라고. 우리 정기 배당이든 우리 중간 배당이든 구분 없이 배당 현금 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 수익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중간 배당을 받았던 정기 배당 받았던 상관없이 배당금 수익이라는 얘 계정 과목 성격은 영업 외 수익이에요.
토요일날 깜짝 놀랄 거예요. 일반 점표하고 결산하고 매매주 점표에 아마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 거의 다 나올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중간 배당금 이걸 왜 걱정하냐면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배당을 받았죠. 차변에 현금이가 100만원. 그래서 대변에 배당이라고 딱 쳤는데 중간 배당 받았다는데 얘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일부러 그래서 중간 배당금 줄 거예요. 그럼 중간 배당 받아도 이거 쓰면 안 돼요. 얘는 앞에 성격이 지금 300번 되죠. 얘는 자본 조정 항목으로 배당을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쓰는 거예요. 배당하는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줄일 때 쓰는 계정 과목이지 배당 받는 회사는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배당금 수익을. 그래서 일부러 계속 중간 배당금을 줄 거예요. 이걸로 현혹되게 하려고. 그럼 이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중간 배당금은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이익잉여금 줄일 때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리고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 같이 나오면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다. 그럼 그런 말은 다 그냥 생략하고 현금 배당 받는 것만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배당만이라고 적었죠. 그러면 주식 배당 수령은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아니냐는 포인트로 질문하는 거니까. 원래 세무이급에 의외로 자본이 많이 안 나왔어요. 회계 1급은 더 안 나왔고. 그런데 80회차 중반쯤부터나 초반 중반부터 문제 보시면 자본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자본에 대한 내용이 세무 1급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다가 아래로 계속 내려오는데 회계 1급까지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계 1급까지 나오면서 세무 2급은 나오다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기출문제를 채용글로 쭉 풀어보면 자본이 등장하니까 자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본의 우선상계예요. 다음 이렇게 많이 왔어. 자, 우리 책에 사채가 있죠. 제가 너무 많이 왔어. 자, 사채를 좀 볼게요. 자, 너무 많이 와서 자, 92페이지에 사채로 가면 사채를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사채 그리고 금액은 액면가를 쓰죠. 그럼 사채를 상환하면 무조건 차변에 사채에도 액면가를 쓸 거예요. 액면가. 한마디로 사채 계정 과목도 차변에 있던 대변에 있던 무조건 액면가를 쓴다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사채 발행하면 할인 발행이라는 건 우리가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하고 비교했을 때 시장 이자율하고 비교했을 때 자,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기준점이 액면이 우리 회사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액면이 우리 거예요. 그럼 액면이 우리 건데 자, 우리가 할인 발행한다는 거는 시장이 더 크니까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할인 발행이 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발행했을 때 예를 들어 사채 액면가가 100만원인데 차변에
내가 발행가가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90만원을 받으면 차이 나는 20만원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쓸 거고, 얘는 사채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차감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발행가는 현재 가치로 발행하는 거예요. 사채 현재 가치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자 지급은 잠시 후에 아래쪽에다 좀 쓸게요. 그럼 할증 발행은 우리 회사의 이자율인 액면 이자가 시장의 이자율보다 큰 경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사채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이 금액은 액면가가 되는 거고, 내가 돈을 받는 게 액면가보다 더 많이 받으면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되게 되고, 이 10만원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 되는 거예요. 사채의 가산 성격의 계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발행할 때는 얘는 손해본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손해본 돈, 얘는 액면가보다 많이 받아서 이익 본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제 이자 지급, 그냥 아래 따로 쓸게요. 이자 지급하는 거 좀 볼게요. 계산할 때 문제가 좀 나온 적이 몇 번 있는데, 사채 이자 지급하는 거예요. 자, 틀은 이렇게 돼요. 차변의 이자 비용인데, 할인 발행에 이자 비용 지급하는 거는, 자, 이자 비용, 얘는 유효 이자를 쓸 거고, 대변에 이자 지급하는 거는 액면 이자를 쓸 거고, 그럼 이만큼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얘는 상각할 거예요. 상각에 여기다 써서 좀 볼게요. 그냥 얘는 보게, 상각액이라는 게 줄여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이제 줄여가는 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시험 나왔던 것들은 액면 이자를 알려주고 상각액을 알려줘요. 그럼 얘들이 합친 게 이자 비용이 유효 이자하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분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분계를 지금 할인 발행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또 할증 발행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할증 발행에서는, 자, 지금 적은 이 틀은 똑같은데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가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우리는 상각액이 차변에 오게 될 거예요. 얘가 차변에 오게 될 거니까, 자, 지금 이 두 개 분계 틀에서 유효이자, 액면이자, 유효이자, 액면이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상각액만큼 할인 발행 차금은 이거였으니까 얘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만큼 오는 거고, 할증 발행 차금도 얘를 줄여주려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발행할 때 이렇게 쓴 거 이자 지급하면서 삼각해 나가서 마지막 결산 때는 얘를 없애버리는 거죠. 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규칙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건데, 규칙을 보면 할인 발행 때하고 할증 발행할 때하고 장부가액,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각액, 이 규칙 가지고 보면, 자, 할인 발행은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라서 돈이 작게 받았겠죠. 할인은 돈을 작게 받았어요. 그러면 기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액면 가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규칙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지금 우리 사용하는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거는 사채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효이자율 곱한 걸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니까, 지금 사채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 곱하니까 얘는 비례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액면이자는 상법이 이 금액만 줘라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정할 수밖에 없고, 상각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겠죠. 상각액은 얘들이 차이겠죠. 왜냐면 지금 얘 둘이의 차이가 상각액이잖아요. 얘 둘이의 차이가 상각액이죠. 그래서 얘 둘이의 차이가 상각액인데, 우리 할인 발행에서는 지금 유효이자가 액면이자보다 커요. 근데 얘가 증가를 하니까 점점 거리는 벌어져서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럼 할증 발행은 내가 유리한 조건이니까 돈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만기가 될 때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액이 하락해야 돼요. 그래서 감소를 할 거고, 그럼 유효이자도 장부가액하고 비례적으로 움직일 거니까 감소할 거예요. 그런데 액면이자는 일정하게 상법이 정하고 있겠죠. 그럼 할증 발행은 액면이 내 건데 내가 더 유리한 상황이라서 얘가 더 큰 게 할증 발행이에요. 그럼 얘가 작은데 얘가 더 작아지면 얘 둘이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둘 다 얘가 증가한다라는 것도 아는지 질문할 거예요.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이 둘 다 증가한다. 이게 우리 사채에 대해서 이제 발행하고 이자 상각해가는 거고, 자, 사채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사채의 상환. 상환을 하면 당연히 첫 번째 할 작업이 차변에 사채 액면가를 쓰는데, 그죠? 그래서 액면가보다 많이 주고 작게 주고에 따라서 상환이 상환 손실이 아니에요. 사채 상환 손익은 사채의 장부가액과 비교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장부가액하고 비교를 할 거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채 상환 시 사채 할인 발행 자금하고 사채 할증 발행 자금도 같이 삭제를 해야 돼요.
사채 액면가만 지우면 안 되죠. 사채를 갚았는데 걔만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일부 상환하면 쟤네들도 상환 비율만큼 우리는 상계를 시켜서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도 상환 비율만큼 우리가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대변의 사채 100만원, 내가 돈 수령한 게 90만원이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했는데 전액 상환을 하면 전액 상환하면 차변의 사채 100만원,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자금 10만원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갚는데 이렇게 갚는데 90만원 지금 갚는 거죠. 근데 95만원 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돈이 95만원이 들었다면 5만원만큼 우리는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부 상환을 해요. 지금 얘에서 50% 상환을 한다면 사채 지금 이 발행한 걸 50%만 상환하면 차변의 사채 50만원만큼의 액면가를 줄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50%인 5만원을 지워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비율만큼 줄여져라 그 이야기예요. 비율만큼. 그럼 만약에 이때 우리가 갚는데 40만원, 41만원 주고 갚았어요. 그럼 우린 금액이 4만원 차이가 나죠. 왜 4만원 차이 나는 거 보면 상환한 사채 장부 가격은 45만원인데 41만원만 줬잖아요. 그러면 사채 상환 이익이 4만원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채 장부 금액은 지금 얘가 차감 계정이니까 50만원에 5만원 뺀 게 장부 금액이죠. 그럼 45만원 갚는데 맨 발행한 거 90만원짜리였잖아. 절반이 45만원 갚았고 45만원 갚는데 41만원만 들었으니까 사채 상환이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사채 부분도 봤고, 자, 우리 부채 부분에서 두 개만 조금 더 볼게요.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죠. 지금 책에는 안 적혀 있어서 안 넘어오는데, 자, 우리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그럼 자, 우리는 대손 충당금처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많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끌어쓰면 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모자라면 일단 끌어쓰고 모자란 만큼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 쓰면 되고, 그죠? 하나도 없으면 퇴직급여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건 사용하는 건 별로 안 어렵고, 기말에 설정할 때도
설정도 퇴직급여 추계액에 빼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면 우리 퇴직급여 추가액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 금액을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자료 입력에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써줄 거죠. 500번대다 800번대다만 위아래로 구분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추가액을 주면 그대로 쓰면 되고, 추계액을 주면 구해서 쓰면 되고. 그럼 퇴직연금 상품을 가지고 보면 확정급여형 상품 DB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 확정기여형 상품은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그죠? 그럼 이 퇴직급여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얘는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 계정을 쓴다라는 게 즉 우리한테 또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확정급여형 상품에서 납부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자산.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대변에 돈 납부한 거 얼마 이렇게 할 건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는 말이 같이 적혀 있으며, 그러면 부채의 차감 계정을 쓰는 건데, 이때는 똑같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당연히 쓰게 되고, 그리고 이 금액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 금액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것처럼 퇴직급여라고 분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보면 이거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하면 우리는 지급하는 만큼 퇴직급여 얼마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얼마 이렇게 처리해서 이때 비용 처리해 주는데,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해서 퇴직금 지급을 하면 우리는 이미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한 적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약하는 만큼 얘 지우고 얘 지워주는 거예요. 이미 납부할 때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지워주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을 지워주는 이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얘를 한 번에 볼 수 있네. 저는 회계 1급에서 일반전표 이거 나왔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적혀있어요. 문제. 그때가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던. 왜냐면 세무 2급에 나올 법이어야 되는데 회계 1급에 저도 수업할 때 말 안 했었어요. 회계 1급만 하는 반에. 근데 일반전표 이거 나와가지고 선생님들도 당황했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한번 나오고 나면 저는 뒤어서 무조건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그 퇴직급여 총납부채 설정한다는 말 없으면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얘 금액 모자라면 돈 대변에 더 주면 되겠죠. 계약 얼마고 회사 얼마 더 줬다. 그럼 납부한 것보다 그만둘 때 시점에 더 발생하잖아. 퇴직금은 월할 계산이에요. 그러면 여기 해약한 거 말고 나머지는 우리가 돈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연금상품에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0만원인데 전기까지 연금상품에 800만원만 넣어뒀어요. 그러면 연금회사에서는 800만원은 연금회사에 줄 거잖아. 그럼 우리 회사가 200만원 더 줘야 되겠죠? 그만큼 대변에 200만원 더 준다고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돈만큼 올해 이 사람이 4월달에 그만두면 4월달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받아갈 거잖아. 그만큼을 차변의 퇴직급여로 그냥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약한 거에다가 돈 더 주면 돈 더 준 것만 대변에 쓰고 그냥 차변은 퇴직급여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꼭 연금상품회사에서 딱 맞춰가지고 돈 주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에 그렇게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기억하려고, 다 기억 잘 하시겠지만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자, 계산할 때 자주 나오죠. 자, 잊지 마세요. 자, 장기 차입금 대변에 있다가 내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 얼마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얼마 이렇게 써줄 거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얘 거래처 쓰는 거. 자, 5천만 원이 있는데 내년부터 1,000만 원씩 5년간 상환인데, 그러면 내년에 상환해야 되는 1,000만 원만 유동성 대체를 하는 거예요. 내년 만기 전에 상환하면 전액을 쓸 거고, 일부 상환하면 일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실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봤고, 다음 우리 메인 매출 전표로 좀 가서 저도 책이 학원에 있어서 책이 없어요. 파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교재 367페이지. 내일 저와 같이 문제 풀 때마다 저와 같이 과세 유형을 먼저 잡고 할 거예요. 문제 내용 안 읽고 징빙만 가지고. 그래서 자, 우리 과세 유형 찾을 때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 문제는 무조건 과세 유형부터 먼저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이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기준이 첫 번째는 우리 증빙 서류를 가지고 하고, 두 번째 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일 때는 이때는 과세거래, 면세거래를 확인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에만 이때만 우리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되면 그럼 우리가 증빙을 상대방한테 발행하면 매출인 거고, 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인 거예요. 증빙을 발행하면 매출이고, 매입하면 우리 수취하면 매입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발행한다고 봤을 때에, 자, 우리 이제 교재 기준으로 보면,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적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든 어떤 세금계산서든 간에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어요. 그 외에 특이사항이 없어. 그러면 무조건 11번 매출과세예요. 그리고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대. 그러면 무조건 12번 매출영세고, 계산서 나왔다. 그러면 면세인데 발행하면 매출면세. 자, 14번은 우리한테 나올 때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여기다 쓸게요. 14건별은 증빙이 없거나 간이 영수증을 발행해줬거나 아니면 간주 임대료 이야기 나오거나 간주 공급에 해당하면 전부 다 14건별. 시험 문제에서 매입매출전표 문제인데 문제에서 매입세액은 공제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간주공급이다라고 바로 냄새 맡으시면 돼요. 매입세액 공제받았다라는 게 간주공급의 전제조건이거든. 문제에 이 글자가 적혀 있으면 매입매출전표 문제인데 왜 매입세액 공제받았단 말이 나오지?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간주공급을 여러분들이 이의제기 신청 해버릴까봐,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았는데 무슨 과세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릴까봐 받았다라고 꼭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간주공급이라 보고 14건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간주공급 회계 처리할 때에 우리 차변에 우리 사업상 증여면 접대비라고 쓰는 거고, 개인적 공급에서 대표이사면 가지급금이라 쓰는 거고, 얘가 우리 직원들이면 우리는 복리후생비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간주공급 들어갔는데 사업상 증여 거래 접대 관련되면 접대비라고 쓸 건데 개인적으로 쓴 거야. 그러면 대표이사면 차변에 가지급금이라고 쓰고, 직원이면 복리후생비라고 쓰란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우리 직수출 선정 나오면 우리 이제 16수출 다 잘 아시죠? 그리고
카드 과세, 얘는 신용카드 매출부 발행했거나 아니면 카드로 결제하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카드 할 건데, 자, 문제에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갖추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못 갖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한테 뭐 사줬대. 그러면 이의제기 신청하는 사람이 그 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 일반 전표 가야 되는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라 그래서 입력 안 했다고 말할까봐 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7번 카드 과세, 과세 거래면, 면세 거래면 카드 면세, 이 두 개의 구분은 증빙 서류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는지를 볼 거고, 증빙에 없이 글로만 적혀 있으면 거래 금액이 우리 공급 대가다, 부가세 별도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과세 거래로 볼 거고, 그런 것마저도 안 적혀 있으면 지금 내가 판 물건이 과세품인지 면세품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과 카면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현과 현면도 똑같은 거죠. 현금 영수증 발행했거나 지출증빙 영수증 발행했는데 우리 과세 거래면 현과, 그리고 과세 거래 아닌 면세 거래면 현면이다라고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매입에서 이제 주의할 게,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똑같이 세금 계산서를 받는데, 근데 얘는 불공제 사유면 불공이고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51번 매입과세. 그래서 얘를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래처에 화환을 보냈어요. 자, 과세 유형이 뭐죠? 50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해 54 불공일 거냐 아니면 다른 유형일 거냐. 자, 거래처에 화환 보냈죠? 그럼 100% 계산서를 수취할 거예요. 그럼 전자계산서를. 근데 이상하게 전자자가 붙으면 얘가 세금계산서하고 좀 구분이 잘 안가죠. 어떻게든 우리는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증빙이죠. 증빙이에요. 그러면 얘는 53번 매입 면세가 돼야 되는데 불공제 사유처럼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공제되니 안 되냐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세금 계산서 받은 거였다면 지금 거래처에 화환이 아니라 도시락을 줬대. 만약에 거래처에 우리가 도시락을 보내줬대요. 그럼 이때는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도시락은 과세품이에요. 그럼 이때는 세금 계산서면 54번 불공 되게 될 건데, 그럼 접대만 가지고 불공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물건 사면서 거래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걸 확인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죠. 다음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으면 52번 매입 영세일 거고, 방금 위에 두 개는 했죠. 자, 수입도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니까 불공제 사유 아닐 때만 55번 수입. 원재료, 상품 뭐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우리는 불공제일 확률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우리 원재료 상품 사는데 불공제일 리는 없겠죠. 그 계정 항목 선택하게 되면. 근데 불공제 사유라면
수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공제 사유면 54번 불공.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신고는 해야 되는데 공제는 받으면 안 되니까 다시 줄여주라는 우리 과세유형 명령어가 54번 불공이죠.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는 받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불공이에요. 과세유형.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카드 과세냐 면세냐 이것도 사왔을 때 과세 면세 확인을 하고, 자, 우리 60번 명건도 써봤죠.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때, 재활용 폐장세액 공제할 때 우리가 부가세 매입세액 없는 매입세액 있다고 둘 다 해줄 건데, 근데 농업인이나 일반 개인한테 사게 되면 증빙이 없잖아. 근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있다고 해줄 거면 과세거래랑 연관이 있죠. 그때 쓰는 게 건은 증빙이 없다, 면은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래서 명건이에요.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도 과세냐 면세냐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우리 매입 매출 전표 구성 여기까지 보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부석 서류도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